제1장. 쿠쿠가 뱉어낸 침묵. 나는 지금 차가운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혹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내 눈앞에는 10년 묵은 12인용 전기압력 밥솥이 입을 쩍 벌린 채 나를 비웃듯 서 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취사 버튼이 눌려 칙칙폭폭 요란한 증기를 뿜어내며 구수한 밥 냄새로 이 집안의 평화를 위장했어야 할 녀석이다. 하지만 지금 녀석은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싸늘하고도 건방진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없다. 분명히 이 안에 쌀독 대신 내 인생을 담아두었던 그곳이 텅 비어 있다. 단순히 쌀이 떨어진 게 아니다. 내 노후가, 내 자존심이 지난 10년간 장이동 바닥을 기어다니며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긁어모은 내 피와 땀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현금 5천만 원. 5만 원권 신사임당 100장씩 묶은 다발 10개. 습기 찰까봐 신문지로 한 겹. 존벌레 꼬일까봐 한지로 한 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퍼백에 넣어 3중으로 밀봉해서 내 솥 깊숙이 쌀을 씻는 눈금선 아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숨겨둔 내 보물 단지에. 내 영혼의 안식처. 이 밥솥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재단이자 불안한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종교였다. 남편이 철물점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 때, 시동생이 방구석에서 주식 차트나 들여다보며 한숨을 쉴 때 나는 이 밥솥을 닦으며 주문을 외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갉아먹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이 밥솥이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이 오늘 아침 산산조각 나버렸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손끝이 덜덜 떨려온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이 요동친다. 호흡이 가빠진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공포다. 이게 어떤 돈인가? 10년 전 환갑을 앞두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늙은이를 마주했을 때 결심했었다. 내 인생이 이대로 영감 뒷바라지만 하다가 녹슨 못이나 팔다가 끝날 순 없다고. 나 왕금자의 이름으로 된 번듯한 비상구 하나는 있어야 죽을 때 눈이라도 감을 수 있겠다고. 그날부터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였다. 이름하여 밥솥 적금. 새벽 4시 남들 다 곤히 잠든 시간에 일어나 영감 몰래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워 팔았다. 남들은 고물상 할머니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다. 그 폐지 한 장 한 장이 내겐 자유로 가는 티켓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장이동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무릎 연골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아냈다.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고통보다 돈이 없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고통이 더 끔찍했으니까. 장이시장 콩나물 가게 할머니와 500원 차이로 30분을 실랑이하며 억척스럽게 깎아낸 돈을 모았다. 영감이 주머니에서 흘린 동전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줍고 또 주었다. 한여름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 대신 부채 하나로 버티며 전기세를 아꼈고 한겨울 칼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도 내복을 3겹씩 껴입으며 보일러 기름값을 아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바르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10년을 모은 돈이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다. 내가 포기한 커피 한 잔, 내가 삼킨 설움, 내가 흘리지 못한 눈물들이 응고된 결정체다. 내 잃어버린 젊음이자 고단했던 삶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은행은 믿을 수 없었다. 1997년 그 추운 겨울 IMF라는 괴물이 들이닥쳐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내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그때 배웠다. 금융이라는 거창한 시스템은 힘없는 서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자 몇 푼 받겠다고 그 도둑놈 소굴 같은 은행에 돈을 맡겨두느니 차라리 내 손 닿는 곳, 매일매일 내가 닦고 어루만지고 지킬 수 있는 이 밥솥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라 믿었다. 도둑놈이 들어와도 장롱 속 폐물함이나 뒤지지 부엌 구석에 처박힌 밥풀 묻은 밥솥을 열어볼 리는 없다는 내 동물적 감각을 맹신했다. 하지만 오늘 그 맹신은 나를 배신했다. 제2장. 외부에 적은 없다. 밀실의 미스터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바닥을 치는 통곡은 나중이다.
지금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도둑이 들었나? 강도가 들었나? 아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전무하다. 거실 창문에 달린 쇠창살 방범창은 10년 전 설치한 그대로 녹이 쓴 채 견고하게 박혀 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은 어젯밤 내가 0을 누르고 잠근 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할 때까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누구도 억지로 문을 뜯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 유리창이 깨진 곳도 담벼락을 넘은 발자국도 없다. 이 집은 완벽한 밀실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잔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범인은 이 집 안에 있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내 감시망을 피해 제 집 드나들듯 할 수 있는 내부자들 뿐이다. 내 밥솥의 위치를 알고 내가 밥솥을 끔찍이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한솥 밥을 먹고 내 살을 맞대고 사는 인간들. 머릿속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린다. 혈압이 치솟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온다. 눈앞이 붉어진다. 감히 누구인가.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건드린 간 큰 인간이. 내 10년을 훔쳐간 도둑놈이. 잡히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늘 제 발로 장이동 고개를 살아서 넘어가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부엌칼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효자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나의 수사봉이다. 이제부터 이 집은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어야 하는 처절한 정글이다. 용의자는 딱 셋이다. 첫째 30년지기 원수이자 내 남편 김철수 영감. 둘째 나이 50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얹혀 사는 기생충 시동생 김철민. 셋째 하루가 멀다고 믹스커피 축 내러 오는 앞집 여우 박옥분. 제3자 용의자 1 30년지기 원수 내 옆에 스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김철수. 내 남편. 이 집의 가장이자 철물점의 바지 사장. 그리고 평생 내 속을 썩여온 인간 문화 제급 사고 뭉치. 나는 놈의 오늘 아침 행적을 초 단위로 복기해본다. 오늘 아침 7시. 영감의 행동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평소라면 아침밥을 마시듯 해치우고 숭늉 한 사발 들이키면 다녀오마 소리도 없이 1층 가게로 내려가던 양반이다. 가게 문 여는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키는 게 그 인간의 유일한 장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밥을 다 먹고도 뭉그적거렸다. 식탁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곁눈질로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등 뒤로 느껴지던 그 끈적하고 불안한 시선. 그러더니 슬그머니 다시 2층 살림집으로 올라왔었다.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다. 아,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어정쩡한 포즈로 배를 문지르며 들어오는데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눈동자가 좌우로 틱틱 흔들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다. 저 인간이 진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찔리는 게 있어서 똥마린 강아지 마냥 구는 건지 나는 척 보면 안다. 그건 생리적인 신호가 아니라 심리적인 신호였다.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죄지은 자의 전형적인 눈빛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나갈 때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비닐봉지. 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봉지의 정체를 눈으로 좇았을 때 그는 마치 화들짝 놀란 도둑고양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 뒤로 봉지를 숨겼었다. 그 봉다리는 뭐야? 내 날카로운 질문에 그가 더듬거렸다. 가게에서 쓸 장갑. 그래, 목장갑이 다 떨어져서. 목장갑?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철물점 창고에 박스로 쌓아둔 게 목장갑인데 굳이 2층 살림집 서랍을 뒤져서 그것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꼬질꼬질한 목장갑을 챙겨간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때 확인했어야 했다.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서 그 봉지를 낚아챘어야 했다. 그 안에 든 게 정말 300원짜리 목장갑인지 아니면 내 10년의 세월이 담긴 빳빳한 신사임당 천장인지. 내가 멍청했다. 남편이라는 작자를 너무 얕봤다. 그 찰나의 방심이 내 5천만 원을 놓치게 만들었다. 기억을 되감아 본다. 어제 저녁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영감 핸드폰이 진동했다. 보통 대출 권유 전화나 스팸 전화면 바로 끊거나 나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볼 양반이 액정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는 게 아닌가. 방충망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고 은밀했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에.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준비됐다는 말. 이번엔 진짜라는 말. 그 단어들이 내 뇌관을 건드린다. 내 트라우마를 자극한다. 저 말은 영감이 사고 칠 때마다 내뱉던 레포토리다. 20년 전 친구놈 보증을 서주겠다며 인감도장을 들고 튀었을 때도 그는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 친구가 성공하면 우리도 떵떵거리고 산다고 했었다. 그 확실한 보증 덕분에 멀쩡한 집 한 채를 날려먹고 우리 식구는 월세방으로 나앉아야 했다. 그때 내가 흘린 눈물로 한강을 채웠을 것이다. 5년 전 장이동 재개발 바람이 불 때 기획부동산 사기꾼 놈들에게 홀려 계약금을 쏘기 직전에도 그는 이번엔 진짜 대박이다. 땅만 사두면 10배는 뛴다라고 했었다. 내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 박스나 줍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이 또다시 이번엔 진짜를 입에 올렸다. 혹시 또 어디서 사기꾼 꼬임에 넘어가 일생일대의 대박 투자를 꿈꾸는 건가? 그 투자금이 바로 내 밥솥에서 나온 5천만 원이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뇌혈관이 터질 것만 같다. 이 양반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형광등 하나도 제 손으로 못 가는 주제에 내 돈을 훔쳐서 도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큰일을 벌이려고 작당을 했구나. 내가 폐지 주울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인간이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 해? 그것도 밥솥째 들고 튀어. 당장 철물점으로 뛰어내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심증은 차고 넘치지만 물증이 없다. 지금 내려가서 따져봤자 사람 의심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하다. 그는 억울하면 목소리부터 커지는 인간이다. 동네 방네 소리를 지르며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것이다.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영감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위인이니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놈의 표정을 읽어내야 한다. 자연스럽게 밥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젓가락질을 헛손질하거나 밥알을 흘린다면 그건 100%다. 그때는 밥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테다. 내 돈 5천만 원을 토해내기 전까진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리라. 40년 부부의 저. 웃기지 마라.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세상 이치다. 하지만 만약 영감이 범인이 아니라면, 만약 그 검은 봉지가 진짜 목장갑이었고 그 통화가 진짜 친구와의 안부 전화였다면, 그렇다면 남은 용의자는 둘. 내 집에 기생하는 또 다른 식충이 시동생, 그리고 내 속을 긁어대던 앞집 여자옥뿐이다.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부엌 바닥을 짚고 일어선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다. 내 관절이 비명을 지르지만 내 분노는 그보다 더 크고 뜨겁다. 기다려라. 내 10년을 훔쳐간 놈, 내 희망을 짓밟은 놈. 반드시 찾아내서 지옥을 보여주마. 내 밥솥이 비었다면 너희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채워 넣으리라. 마이너스 파트 2. 기생충의 방과 여우의 굴. 제4장. 용의자 이 기생충의 서식지, 시동생의 방. 두 번째 용의자. 김철민. 내 시동생이자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형님 집에 얹혀 사는 우리 집에 살아있는 식충이. 20년 전만 해도 S대 나왔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 알량한 졸업장 하나 끌어안고 허구한 날. 4차 산업혁명이네 블록체인이네 알 수 없는 소리만 짓거리며 방구석에서 주식 차트나 들여다보는 전업 백수다. 사업한답시고 형님 퇴직금 말아먹은 게 벌써 세 번째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한 방을 노리는 몽상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일이 내리를 스친다. 잊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평소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먹는 인간이 갑자기 내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었다.
형수님 요즘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형수님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 느끼한 손길.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그 불쾌한 촉감. 그건 필시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아부였다.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깨에 주무르던 손을 멈추더니 넌지시 말을 꺼냈다. 형수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K-바이오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임상 3상만 통과하면 주가가 10배 아니 100배가 된다는데 딱 시드머니 3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꿈 깨라 이 양반아.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이면 강남 아파트 전세는 얻었겠다. 한 번만 더 돈 얘기 꺼내면 짐 싸서 나가라고 단칼에 거절했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했던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거절당한 자의 모멸감, 나를 무시하냐는 분노, 그리고 두고 보자는 식의 섬뜩한 도끼였다. 삼촌은 지금 외출 중이다. 절호의 기회다.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그의 방문을 연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호라비 냄새, 컵라면, 찌든 내,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이 냄새 패배자의 냄새다. 정체된 시간의 냄새다. 방 안은 난장판이다.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뱀 허물처럼 널려있고 책상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수북하다.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 있지만 본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기를 뿜고 있다. 전기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탐정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뒤집는다. 드라마에서 보면 결정적 단서는 항상 가장 더럽고 은밀한 곳, 남들이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쓰레기통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라면 국물 묻은 휴지 조각, 구겨진 영수증 뭉치들, 다 쓴 로또 용지들을 헤집던 내 손에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잡힌다. 붉은색 볼펜으로 신경질적으로 휘갈겨 쓴 글씨.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글쓴이의 광기가 느껴진다. D-데이 11월 25일. 바이오 상장 임박. 목표 수익률 300%. 최소 투자금 3천만 원. 물량 확보 시급.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형수만 아니었어도. 밥솥. 젠장. 밥솥? 메모지 구석에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적힌 두 글자. 밥솥.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놈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밥솥에 돈을 숨긴다는 걸, 혹은 적어도 밥솥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구나. 3천만 원? 오늘이 11월 25일이다. 놈이 적어놓은 운명의 D-데이가 바로 오늘이다. 내 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놈이 가져갔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영감이랑 나눠 가졌나? 아니면 혼자 다 꿀꺽하고 3천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쓸 작정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는다. 이 인간들이 형제가 쌍으로 나를 털어먹으려고 작당을 했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도둑질 앞에서는 형제애가 아주 눈물나게 끈끈하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20년 동안 얹혀 살면서 내가 해준 밥이 몇 끼인데, 빨래해주고 청소해준 공이 얼마인데 내 노후 자금을 건드려? 기억이 났다. 어젯밤 늦게 모두가 잠든 시간. 삼촌 놈이 부엌 쪽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나는 자다 깨서 비몽사몽간에 그저 물 마시러 나온 줄 알았다. 삼촌이야. 하고 물었을 때 내 목이 말라서요. 하고 기어 들어가던 목소리. 그게 물을 마시러 나온 게 아니라 예행 연습이었나? 밥솥 위치를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보는 연습을 했던 건가? 그리고 내가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 영감이 나가고 내가 딴청 피우는 그 짧은 틈을 타서 털어간 건가?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멜로디 소리가 들린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놈이 돌아왔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가 자는 척 이불을 뒤집어 쓴다.
심장이 쿵쾅거려 이불이 들썩거릴 것만 같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향한다. 놈의 숨소리가 거칠다. 씩씩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아직 덜 가져간 게 남았나? 아니면 범행 현장이 발각됐나 확인하러 왔나?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 놈이 돈다발을 들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야 한다. 제5장 용의자 3여의 굴옥분인의 탐문. 삼촌이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슬리퍼만 끄는 채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이 집구석에 있다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향한 곳은 앞집 옥분이네다. 장이동 골목을 사이에 두고 30년을 마주보고 산 친구의 집. 김치도 나눠 먹고 숟가락 개수도 아는 사이지만 오늘 이곳은 나에게 적진 한복판이나 다름없다. 초인종을 누르자 옥분이가 반색하며 문을 열어준다. 어머 형님,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는 옥분네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맞은편에 앉은 그녀를 매의 눈으로 관찰한다. 오늘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흙빛이네. 옥분이가 호들갑을 떨며 커피를 내온다. 딸이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보낸 귀한 원두라며 이게 한 잔에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자랑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수다스럽다. 과장된 친절, 어색한 활기, 무언가 감추고 싶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나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켠다. 쓰다. 혀끝이 아릴 정도로 쓰다. 내 속이 타들어가서인지 강남 커피가 원래 쓴 건지 구분이 안 간다. 내 눈은 커피잔 너머로 옥분의 거실 살림을 빠르게 후는다. 스캐너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다. 새로 산 듯한 안마의자가 거실 한 구석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 가죽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새 거다. 저거 지난달까지만 해도 없던 물건이다. 렌탈인가? 일시불인가? 때깔이 번쩍번쩍한 게 최소 몇백은 좋게 되어 보인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엔 백화점 딱지가 붙어있는 멜론이 놓여 있다. 평소엔 북서울구 미숲 앞 트럭에서 떨이요 떨이 외치는 과일만 사던 여자가 웬일로 백화점 멜론을? 갑자기 돈이라도 생겼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면 남의 밥솥에서 훔쳐왔나? 30년 전 우리가 이 동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옥분이네는 우리보다 잘 살았다. 사장님 소리 듣던 남편에 공부 잘하는 아들까지. 옥분이는 늘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망하고 믿었던 아들이 사고를 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반면 나는 악착같이 모아 이 2층 집을 샀다. 역전된 것이다. 그때부터였다. 옥분이의 눈빛에 미묘한 질투가 섞이기 시작한 건 내가 콩나물값 아껴서 적금 탔다고 자랑하던 날 옥분이는 형님은 좋겠다며 축하해줬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너는 운이 좋아서 잘 사는 거야. 너 같은 짠순이가 돈 있어봤자 뭐하냐는 멸시와 부러움이 뒤섞인 눈빛. 그 여자가 내 밥솥 위치를 안다. 언젠가 술김에 혹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흘린 적이 있다. 요즘 은행 믿을 거 못돼. 나는 밥솥에 넣어둔다. 그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눈빛으로 본론을 재촉하자 옥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시선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린다. 형님, 사실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심장이 쿵쿵 뛴다. 자백하려는 건가? 드디어? 형님 미안해.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라고 고백하려는 건가? 만약 자백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0년 우정을 봐서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 경찰을 불러서 콩밥을 먹여야 하나? 갈등이 인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 아들 레미가 이번에 성북동 쪽으로 이사 가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딱 2천만 원만. 형님 융통 좀 해주면 안 될까? 형님 알뜰해서 돈 좀 모아둔 거 내가 알잖아.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다면 옥분이는 범인이 아니다. 5천만 원을 훔친 사람이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훔친 돈으로 전세금을 내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겠는가. 아니 이것도 고도의 연기인가. 내가 의심할까 봐 일부러 없는 척 궁색한 척하는 건가. 아니다. 옥분의 눈은 절박하다. 저건 연기로 꾸며낼 수 없는 진짜 가난의 눈빛이다. 자존심 다 버리고 바닥을 기는 사람의 눈빛이다. IMF 때 은행 셔터 앞에서 내가 지었던 세상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그 비참한 눈빛과 똑같다. 용의선상 제외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온다. 친구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다면 내 5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다시 원점이다.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다. 내가 난색을 표하며 거절하자 옥부는 금세 시무룩해진다. 어깨가 축 처진다. 그러더니 불쑥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목격담을 던진다. 근데 형님, 아까 낮에 김 사장님 봤어. 영감을?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딜? 대문 밖으로 나오더니 누가 볼세라 품에 뭘 꼭 안고 6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쪽으로 뛰어가더라고. 딱 밥솥 내 손만 한 빵빵한 검은 봉지를 들고 말이야. 내 귀가 번쩍 뜨인다. 내리에 번개가 친다. 밥솥 내 손만 한 검은 봉지. 아침에 영감이 들고 나갔던 그 봉지다. 목장갑이라더니 300원짜리 목장갑을 들고 재개발조합 사무실 쪽으로 뛰었다고? 그리고 그 길은 국민은행 장이동 지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퍼즐 조각이 거칠게 맞춰진다. 삼촌의 3천만 원 투자 메모. 삼촌은 영감과 한패였을 수도 있다. 혹은 영감이 삼촌 목까지 챙긴 걸 수도. 남편의 검은 봉지. 그리고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영감이 친구 보증 서주려고 인감도장 몰래 꺼내서 은행으로 달려갔던 그날. 그날도 영감은 검은 가방을 꼭 껴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냐고 울부짖자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이자까지 쳐서 준대.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보자라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었다. 그 짓을 또 한 거다. 이번엔 삼촌 놈꼬임에 넘어가서 형제가 쌍으로 내 밥솥을 털어 대박을 꿈꾸러 인생 역전을 꿈꾸러 은행으로 달려간 것이다. 10년 전 폐지 줍던 나를 비웃던 그들이 내 땀방울을 훔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옥분아 커피 잘 마셨다. 나중에 얘기하자.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온다. 장이동 언덕길의 햇살이 따갑다. 현기증이 인다. 붉은 벽돌 담벼락들이 빙글빙글 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조롱하는 것 같다. 믿었던 친구는 돈 좀 빌려달라며 나를 ATM 취급하고 평생을 바친 남편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이 좁은 골목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나 왕금자뿐이다. 집으로 가자. 가서 그 검은 봉지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설령 그 안에 든 것이 우리 부부의 50년 세월을 산산조각 낼 판도라의 상자라 할지라도 이번엔 끝장을 보리라. 내 손으로 결판을 내리라. 파트 3. 판도라의 상자와 붉은 노을. 제6장. 판도라의 상자 검은 봉지의 정체. 오후 4시 30분. 다시 집. 집안엔 무거운 전운이 감돈다. 나는 안방문 뒤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영감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내 호흡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봐 숨도 얕게 쉰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삐비빅. 영감이 들어온다. 문틈으로 훔쳐본 그의 모습은 수상쩍기 그지없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도둑이다.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다. 불룩하다. 아침에 들고 나갔던 것보다 더 부피가 커진 것 같기도 하다. 그는 거실 눈치를 살피더니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 안 입는 겨울 이불 틈새에 그 불룩한 것을 쑤셔 넣는다. 그리고는 짐짓 태어난 척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들어간다.
싸아 마이너스. 샤워 물소리가 들린다. 지금이다. 저 물소리가 멈추기 전까지가 내게 허락된 시간이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연다. 장롱 경첩이 끽 비명을 지른다. 마치 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이불 틈새에 처박힌 검은 비닐봉지. 아까 옥분이가 봤다던, 그리고 아침에 영감이 들고 나갔던 바로 그 봉지다. 꺼내든다. 묵직하다. 돈다발의 무게다. 내 10년의 무게다. 손끝이 차가워진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저 안에 내 5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당신은 도둑이야. 라고 소리쳐야 하나? 어떤 결말이든 우리 부부의 40년 신뢰는 이걸로 끝이다. 심호흡을 한다. 후. 그리고 봉지 매듭을 푼다.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 풀리지 않아 손톱으로 긁어대며 억지로 뜯어낸다. 비닐을 벗기자 내용물이 침대 위로 우수수 쏟아진다. 그런데 돈이 아니다. 신사임당의 노란 얼굴이 아니다. 누런 서류 봉투, 그리고 하얀 약봉지들이 침대 위로 흩어진다. 약봉지에는 성북 신경정신과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그리고 서류 봉투 겉면에는 실버타운 입소 안내문과 치매 간병 보험 증서가 들어있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는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춤을 춘다. 계약자는 김철수 남편, 피보험자는 왕금자. 내 이름이다.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소견서. 날짜는 일주일 전. 환자명 왕금자.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한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해진다. 치매? 내가? 이 똑소리 나는 왕금자가. 동네 갯돈 계산도 내가 다 하고 철물점 장부 정리도 내가 다 하는데 어제도 콩나물값 계산 틀린 거 잡아냈는데 부정하고 싶다. 오진이라고 소리치고 싶다. 하지만 기억을 더 드머본다.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만 찜찜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외면해왔던 나의 실수들. 최근 들어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먹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영감이 냄비가 낡아서 잘 타내하며 버려줬었다. 밥솥 코드를 꼽는 걸 깜빡해 생쌀을 씹은 적도 있었다. 영감이 이가 튼튼해지겠어 하며 군말 없이 먹어줬었다. 시장에 갔다가 살 물건을 잊어버려 빈손으로 언덕을 올라온 적도. 운동 삼아 다녀왔지 하며 둘러댔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서 건망증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그 정도는 깜빡하며 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영감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내가 냄비를 태울 때마다 화내지 않고 말없이 탄 냄비를 닦아주던 게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였나? 밥이 서리고도 군말 없이 물 말아 먹던 게 내 병을 알아서였나?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도 나온다. 5만원권 몇 장과 만원짜리, 1000원짜리들이 뒤섞인 기껏해야 이 300만원 남짓한 돈. 기름때 묻은 돈이다. 꼬질꼬질한 냄새가 난다. 철물점 금고에 있던 푼돈들이다. 내 5천만원과는 거리가 멀다. 내 돈은 빳빳한 새 돈이었으니까. 이건 영감이 가게 운영비 쪼개고 담뱃값 아껴서 모은 쌈짓돈이다. 이걸 털어내 병원비와 요양원 계약금을 마련하려 했던 거다. 아까 옥분이가 봤다던 검은 봉지를 안고 뛰어가던 모습. 돈을 훔쳐 달아난 게 아니었다. 아내가 치매라는 사실을 동네 방네 알리기 싫어서.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콧대 높은 마누라 자존심 지켜주려고. 우리 마누라가 어떤 여잔데 치매라니 하며 남들 눈 피해서 몰래 병원과 보험사를 다녀오느라 그 가파른 언덕을 뛰었던 거다. 자존심 센 양반이 마누라 병수발들 돈 마련하느라 자식들 몰래 형제들 몰래 혼자 끙끙 앓았던 거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다.
손에 쥐고 있던 5천만 원에 대한 집착이 순식간에 뜨거운 부끄러움으로 바뀐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나는 남편을 도둑놈으로 의심하고 20년 전 보증 사고까지 들먹이며 물을 썰고 칼을 갈았는데 이 사람은 내 늙고 병든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 몰래 등 뒤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구나. 나는 돈을 지키려 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지키려 했구나. 제7장 반전 기억의 미로와 등잔 및 욕실 물소리가 멈춘다. 뚝 물 잠그는 소리. 곧 영감이 나올 것이다. 나는 황급히 서류와 약봉지를 다시 검은 봉지에 쓸어 담는다. 떨리는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아 봉투가 구겨진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 이 봉지는 내가 본 적 없는 거다. 봐야 할 건 이게 아니다. 영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걸 끝까지 몰라야 한다. 그렇다면 남편도 아니다. 삼촌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도대체 내 5천만 원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설마 저 진단서처럼 정말 내 기억이 나를 배신한 건가? 내가 돈을 밥솥에 넣은 것조차 내 망상이었나? 아니면 돈을 다른 곳에 옮겨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아까 삼촌을 의심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어쩌면 내가 5천만 원이 든 봉지를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내다 버린 건 아닐까? 밥솥에 쌀을 안 친다고 생각하고 돈을 씻어버린 건 아닐까? 공포가 엄습한다.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 평생 나 자신을 믿고 살아온 왕금자라는 세계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의해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있다는 공포가 내 목을 조여온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도망치듯 다용도실로 숨어든다. 다시 그 낡은 밥솥 앞이다.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솥을 끌어안는다. 뚱뚱한 흰색 플라스틱 몸체,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나의 낡은 밥솥. 금자야,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까짓 건망증에 질 수 없어. 기억해내. 제발.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밥솥을 부여잡고 기억을 쥐어짠다. 뇌를 쥐어짜서라도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그때였다. 밥솥을 들어 올리는데 달그락. 둔탁한 소리가 난다. 밥솥 안쪽이 아니다. 밥솥 본체와 내솥 사이가 아니라 밥솥 엉덩이, 전선이 감긴 기계실 뚜껑 쪽. 나는 밥솥을 뒤집어 본다. 먼지가 낀 밥솥 밑바닥. 복잡한 전선이 감겨있는 밥솥 밑바닥 플라스틱판. 거기에 나사가 하나 풀려 덜렁거린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틈새로 노란색 종이 귀퉁이가 혀를 내밀듯 삐져나와 있다. 5만원권의 그 노란색이다. 숨이 멈춘다. 시간이 정지한다. 기억났다. 한 달 전 뉴스에서 빈집털이 기승, 밥솥까지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는 보도를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밥솥 안에 넣어두는 것도 불안해. 밥솥째 들고 가면 어떡해? 내 솥은 열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영감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밥솥 밑판 나사를 풀고 그 기계실 빈 공간에 돈뭉치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붙여놨던 기억이 그제야 번개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간다. 여기면 귀신도 모를 거야. 쿠쿠 회장님이 와도 모를 거야. 하며 혼자 킬킬대던 내 모습까지 너무 완벽하게 숨기려다 나 자신조차 속여버린 것이다. 치매가 아니었다. 물론 건망증은 좀 있지만 적어도 돈에 관해서는 치매가 아니었다. 그냥 너무 철두철미했던, 너무나 완벽주의자였던 내 늙은 의심병이 만든 거대한 해프닝이었다. 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온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웃는다. 내 솥을 열어보고 없다고 난리를 쳤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돈은 내 발밑에서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좀 깜빡하긴 해도 아직 노망날 때는 아니다. 왕금자 아직 안 죽었다. 적어도 도둑 맞은 건 아니었다.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게 돈을 찾은 것보다 더 기쁘다.
제8장 엔딩 화해와 붉은 노을. 나는 드라이버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밑판을 연다. 그 안에 얌전히 붙어있는 5천만 원. 10개의 벽돌. 전선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지만 내 눈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인다. 먼지를 훅 불어낸다. 안도감. 그리고 밀려오는 거대한 부끄러움. 나는 이 돈을 다시 꺼내어 밥솥 안에 넣지 않는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는다. 대신 밥솥 나사를 다시 단단히 조이고 원래 있던 구석자리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제 이 돈은 내 자존심이 아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자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 수업료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내 기억이 사라지는 날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다. 거실로 나간다. TV를 보고 있는 영감의 뒷모습이 보인다. 낡은 러닝셔츠 바람에 앙상한 등. 척추뼈가 붉어진 저 등 뒤에 숨겨진 검은 봉지의 무게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나는 이제 안다. 저 굽은 등이 나를 업고 뛰고 있었구나. 나는 그에게 다가가 밥상을 차리는 대신 그의 투박한 손을 잡는다. 영감이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본다. 배고픈데 밥 안 줘? 하는 표정이다. 나는 말없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 눈빛으로 말한다. 밥은 됐다. 밥솥도 좀 쉬어야지.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 당신 좋아하는 장이동 고개 아래 갈비탕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쏘겠다. 툭으로. 갈비찜도 시켜. 영감이 투덜거리며 일어난다. 돈도 없는 할망구가 무슨 갈비탕이야. 김치찌개나 끓이지. 라고 툴툴 떼지만 입가엔 슬그머니 미소가 번진다. 그 미소가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힌다. 나는 영감의 손을 잡는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손. 이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 내 기억이 흐려지고 언젠가 이 붉은 벽돌집조차 낯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내가 왕금자라는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오더라도 적어도 이 남자의 손의 감촉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현관을 나선다. 장이동 골목에 저녁 노을이 붉게 깔린다.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다. 내 5천만 원보다 더 찬란한 황금빛이다. 다용도실 구석에 남겨진 밥솥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5천만 원과 나의 비밀과 우리 부부의 낡은 사랑을 삼킨 채. 에필로그 뚝배기보다 뜨거운 것. 제9장. 갈비탕 40년의 허기. 오후 6시. 장이동 고개 아래 30년 전통의 대왕 갈비탕 집 구석자리. 내 앞에는 펄펄 끓는 뚝배기 2그릇이 놓여 있다. 희뿌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 김 너머로 영감이 숟가락을 든다. 후 입바람을 불어가며 국물을 떠넣는 그 입모양이 새끼 제비 같다. 칠순이 내일 모레인 양반이 밥 먹을 때만큼은 영락없는 아이 같다. 나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잊은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본다. 잘 먹는다. 정말 잘 먹는다. 아까 집에서 내가 밥솥을 붙잡고 생쇼를 벌이는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내 치매 걱정에, 병원비 걱정에, 그리고 사라진 줄 알았던 마누라의 정신머리를 붙잡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하느라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의 숟가락질이 빨라진다. 고기를 뜯는 이가 부실의 가위로 잘게 잘라주니 거참 내가 애나 하는 눈빛을 보내면서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는다. 저 입. 평생 나에게 돈 좀 아껴 써라. 반찬이 이게 뭐냐. 잔소리 좀 그만해라며 모진 소리를 뱉어내던 저 입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측은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내 뚝배기 속 갈비탕은 식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뒤늦은 열기가 올라온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본다. 아까 영감 몰래 챙겨 나온 그 검은 비닐봉지 속의 약봉지가 손끝에 닿는다.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그 오진이 만들어낸 총극. 하지만 그 총극 덕분에 나는 보았다. 이 늙고 무뚝뚝한 남자가 겉으로는 툴툴대도 속으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쌈짓돈을, 아니 자신의 남은 생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1998년 겨울이 떠오른다. 내가 왜 그토록 밥솥에, 현금에,
내 손에 쥐어지는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시작점. 제10장. 회상 1998년 그의 겨울의 셔터.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 부도 위기니 IMF 구제금융이니 하는 살벌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리에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대낮부터 소주병을 까고 앉아 있었고 멀쩡하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렸다. 그날도 영감은 철물점을 지키고 있었다. 아니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우리 철물점의 자재를 대량으로 가져가고 어음을 끊어줬던 거래처 사장이 야반도주를 했다. 받은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때 우리 통장엔 딱 300만 원이 있었다. 아이들 등록금이자 우리 식구의 생명줄이었다. 그런데 거래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들쳐 업고 은행으로 달렸다. 이미 은행 앞은 아비규환이었다. 굳게 닫힌 철제 셔터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셔터를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셔터를 두드렸다. 내 돈 내놔. 우리의 등록금이야. 문 열어.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맺히도록 두드렸다. 하지만 그 거대한 철제 셔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내 피가 묻어도 닦아주지 않던 그 냉혹한 쇳덩어리. 그때 깨달았다. 숫자는 가짜다. 통장에 찍힌 숫자, 어음에 적힌 금액, 은행이 보장한다는 약속. 그 모든 건 위기 앞에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가짜다. 오직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현금만이 진짜다. 그날 밤 영감은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금자야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죽일 놈이다. 평생 눈물이라곤 흘리지 않던 경상도 사내의 그 뜨거운 눈물. 내 허벅지를 적시던 그 축축한 절망감. 그날 이후 나는 맹세했다. 절대로 다시는 은행 셔터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시스템도 국가도 은행도 믿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과 내 밥솥만을 믿는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10원짜리 하나, 폐지 한 장에 목숨을 거는 왕금좌표 짠순이 인생이. 남들은 지독하다고 돈독이 올랐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 밥솥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5만원권 벽돌만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것만이 1998년의 그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줄 유일한 난로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알게 되었다. 나를 지켜준 건 밥솥 속의 돈뭉치가 아니었다. IMF 때도 보증사고 때도 기획부동산 사기 위기 때도. 결국 내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건 지금 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탕을 들이켜고 있는 저 미련한 곰 같은 남자였다. 그는 돈을 벌어오진 못했어도 오히려 까먹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야반도주한 거래처 사장처럼 나를 버리고 튀지 않았다. 그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내 잔소리를 샌드백처럼 견뎌내며 내 옆에 있었다. 제11장. 새로운 다짐 적금의 목적. 국물 좀 더 줄까? 영감이 내 뚝배기를 보더니 묻는다. 식어 빠진 국물이 안쓰러웠나 보다. 나는 고개를 젓는다. 대신 내 밥공기의 뚜껑을 연다. 하얀 쌀밥.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밥이다. 밥솥. 그래, 밥솥 튼 밥을 하는 기계다. 돈을 숨기는 금고가 아니라 사람의 허기를 채우고 온기를 나누는 기계다. 지난 10년 나는 밥솥을 욕망의 항아리로만 썼다. 돈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허기졌고 가족들을 의심하는 벽만 깊어졌다. 정작 그 밥솥으로 지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들과 웃으며 나눠 먹은 기억이 흐릿하다. 나는 결심한다. 집에 가면 밥솥 밑바닥에 돈을 꺼내야겠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은행에 가야겠다. 아니, 1998년에 그 은행 말고 든든한 우체국 예금이라도 들어야겠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써야겠다. 영감 보청기도 새로 하나 맞추고 삼촌 놈 낡아빠진 양복도 한 벌 해주고 옥분이한테 멜론보다 더 비싼 한우 세트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겠다.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끓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했던가. 내 10년의 피땀을 이제는 내 사람들을 위한 거름으로 써야겠다. 더 이상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의 행복을 유예하지 않으리라. 여보. 내가 부르자 영감이 고기를 씹다 말고 쳐다본다. 볼이 미어터져라 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이 햄스터 같다. 왜? 맛이 없어? 아니. 맛있네. 당신 많이 먹어. 나는 슬그머니 내 뚝배기에 고기를 영감의 뚝배기로 옮겨 담는다. 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평소 같으면 당신이나 먹어 하며 다시 옮겨 담을 양반이 오늘은 웬일인지 씩 웃으며 받아먹는다. 임자가 쏘는 거라 더 맛있구만. 그의 웃음주름 사이에 낀 고춧가루조차 정겹다. 나는 주머니 속에 약봉지를 꽉 쥐었다가 슬그머니 놓는다.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소화제나 사야겠다. 영감이 급하게 먹느라 체할까 걱정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의심병을 치료할 소화제도 하나 사야겠다. 제12장. 기가 불 켜진 창문. 식당을 나선다. 장이동 고개로 올라가는 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우리 집이 보인다. 붉은 벽돌집 2층. 어두컴컴할 줄 알았는데 거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다. 삼촌이 돌아왔나 보다. 식충이 갔던 그 녀석이 그래도 형님 내외 오기 전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불빛이 따뜻하다. 내 5천만 원짜리 금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환하다. 영감이 앞장서서 걷는다. 약간 저는 듯한 걸음걸이. 관절염이 도졌나 보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그의 그림자를 밟는다. 그림자가 길다. 내 인생의 그림자도 길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무섭지 않다. 집에 가면 묵은 쌀을 씻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엔 10년 만에 밥솥에서 돈 냄새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구수한 밥 냄새를 풍겨야지. 힘차게 돌아가는 그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들리는 듯하다. 나 왕금자의 밥솥은 이제야 비로소 재구시를 하게 될 것이다.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황금기는 이제부터다.